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주말입니다. 자, 어제는 미국의 다우와 나스닥이 디커플링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우는 플러스 0.39% 상승한 반면 나스닥은 마이너스 0.36%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전날 급락했던 유럽 증시들은 반 이상 반등이 나오며 대부분 플러스로 마감이 되었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통금 시간까지 만들어서 전날 주가가 2% 이상 급락을 했었는데, 어제는 전날 하락했던 하락분을 모두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미국 증시는 유럽 증시와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는 1.22%까지 상승을 했으나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장 초반에 상승했던 상승분의 반 이상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는 1%대 상승이 나왔으나 기술주들이 대거 하락하면서 나스닥은 결국 마이너스 0.36%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에서는 악재 뉴스와 호재 뉴스가 공존을 하면서 정말 엎치락뒤치락 정신이 없었습니다. 호재 뉴스는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소식과 화이자에서 개발하는 백신이 4달 말에 긴급 사용 신청을 할 것이고 4달 말까지 미국에서는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는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자, 반대로 악재 뉴스는 중화권에서는 첨단 기술 수출 규제법을 12월 달부터서 시행을 하며 미국을 보복할 것이다. 이러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는 화웨이 규제와 중화권의 SMIC 반도체 회사들을 규제를 했는데, 그와 똑같이 미국의 반도체와 IT 회사들을 중화권에서 규제를 할 것이다. 이러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기술주와 언택트 관련주들이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악재 뉴스는 바로 미국의 대선 후보죠. 바이든 후보의 아들 때문에 바이든 게이트가 열릴 수 있다라는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자, 어제 한국의 그린 뉴딜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 사건이 아주 크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은 드디어 옵션 만기일이 다 끝났는데, 자, 다음 주 한국 증시는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까요? 이번 주 한국 증시는 단 하루도 상승한 적이 없고 이렇게 연일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다음 주는 미국의 옵션 만기일도 끝났겠다. 큰 반등이 나오면서 한국 증시 다시 한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번 주처럼 계속되는 하락장이 지속이 될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이번 주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는 어제 0.39%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가부터 상승하면서 1.2%까지 상승을 했다가 종가는 플러스 0.39%로 마감이 되었는데, 나스닥은 다우와 달리 디커플링이 나왔죠. 어제 마이너스 0.36%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0.96%까지 상승을 했다가 장 중후반에 하락 반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 이 영상을 보신 분들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어제 장 중에도 여기 보시면은 미국의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은 이렇게 상승 중이었고, 장 마감 후에도 계속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은 상승 중이었습니다. 한국 증시가 끝난 다음에도 플러스 0.8부터 0.9% 이상 상승한 거를 제가 봤는데, 이런 건 여러분이 지금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왜? 미국은 바로 금요일이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야간 선물이 상승한다고 해도 실제로 장이 개장되면은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다.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어제 미국 증시는 나쁜 뉴스가 별로 없었어요. 어제는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다우는 장 초반부터서 1% 이상 상승을 했고 투심도 매우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옵션 만기일이었죠. 그래서 옵션 만기일로 인해서 다우는 상당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결국 중후반에는 상승분의 반 이상을 반납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우보다 나스닥은 심각한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일단 나스닥은 기술주가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기술주 중에서 특히 수소차 관련주인 니콜라가 또 급락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니콜라 새로운 CEO의 충격 발언에 주가가 급락을 했다. 이런 뉴스가 있죠. 자, 니콜라 같은 경우엔 최근에 사기 논란에 휩싸이면서 CEO가 사퇴를 했어요. 그리고 새로 부임한 CEO는 수소 자동차 중에서 수소 트럭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니콜라의 주가가 무려 마이너스 16.12%나 하락을 했습니다. 종가 최저가로 마무리가 되었고 그 이외에 지난번에 주가가 40% 폭등할 때는 GM과 협약을 체결을 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9월 30일에 GM은 최종 계약서에 서명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올해 12월 3일까지 아직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약이 성사될지 안 될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계약이 안 될 가능성을 시장 참여자들은 더 크게 느끼고 있죠. 그래서 니콜라의 주가가 16.12%가 내렸고 가뜩이나 금요일날 주가가 안 좋았던 하나솔루션은 다음 주 아침부터서 또 하락으로 출발하겠네요. 여기 보시면은 니콜라의 창업주가 바뀌고 니콜라가 급등했을 때 하나솔루션의 주가도 마찬가지로 13%나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 고점은 못 뚫었지만 그래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서 꺾여서 내려가면은 그냥 완전히 나락으로 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외국인이 금요일날 이만큼 샀으니까 외국인 투자자가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다. 그런 단순한 생각 절대 가지시면 안 돼요. 어제 이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게 뭐였죠? 파미셀이 이렇게 급락을 했죠. 하지만 여기 18만 주 정도 외국인이 샀는데 이건 아무 필요가 없다고. 얘네는 공매도를 치든 대차를 하든 주식을 대여해주든 뭐든 다 빠져나갈 속셈학원 같은 속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샀다고 해서 호재가 아니라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전혀 움직임이 없었고 외국인 투자자들 보면은 파미셀이 주가가 빠질 때마다 저렇게 매수를 했는데 파미셀의 주가를 보세요. 한 달 넘게 계속 내리기만 했습니다. 얘네가 지금 샀다고 해서 주가가 올랐나요? 한 번도 안 올랐어. 이런 데서도 계속 샀는데 외국인 수급을 보고 홀딩하신 분들은 이 종목이 지금 상한가를 찍어도 본인 본전에도 안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영상에서 빅히트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아니 여러분 지금 수급을 보면 외국인, 기관, 양 매도인데 투신이랑 자꾸 기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연기금이 샀으니까 얘네가 설마 손해보고 팔겠냐. 국민의 세금으로 자금을 운영하는 회사가 손해를 보겠냐. 연기금이 빅히트의 주가를 올리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제 영상 댓글에도 연기금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500억을 샀나요?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은 빅히트에 물리신 분들이 아닌가요? 아니 여러분 저 깜짝 놀랐어요. 오늘 KBS 뉴스에 빅히트 주식 환불 가능한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뉴스에서. 아니 그런데 여러분 심각해요. 종목 토론방 같은 데 보면은 이거는 놀리는 글도 있겠지만 아니 무슨 환불해달라는 글이 이렇게 많고 빅히트 환불 청원까지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더군요. 아니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진짜. 무슨 단톡방 들어가가지고 환불 안 됩니다. 환불 되나요? 이렇게 하면서 아니 뭐 7천만 원 넣었다 전재산을 넣었다 뭐 했다 하면서 이렇게 쓰는데 저는 처음에 장난인 줄 알았는데 이게 장난 같지 않은 글들이 너무 많아서 야 지금 세상에 아무 생각 없이 상한가 간다고 그냥 증권계좌 터가지고 첫 거래를 빅히트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아니 대체 한국 증시에 지금 거품이 얼마나 낀 거야.
거야. 이런 걱정 아닌 걱정이 되더군요. 이거 연기금 수급 아무 의미 없어요. 주식 대여를 해줄 수도 있고 공매도를 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연기금이 연말까지 10조를 판다는데 고작 500억이 지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총 상위주를 어느 정도 보유해야 된다라는 룰이 있기 때문에 시총 상위주에 빅히트가 있어가지고 그냥 프로그램 들어온 거예요. 프로그램 들어온 거. 아무런 의미도 없고 이게 들어왔다고 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거나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자, 그리고 니콜라의 라이벌 테슬라.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마이너스 2.05%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가 상당히 하락폭이 큰데, 아니 전기차 배터리 충전 중 화재 뉴스가 도배가 됐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전기차가 위험 논란에 휩싸이면서 전기차 배터리주는 지금 큰 악재가 생겼죠. 중요한 건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폭파가 일어나고 있다. 이래서 K배터리 안전성의 악재, 이런 뉴스가 도배되고 있고, 배터리 업체인 삼성 SDI도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는데 개인분들만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 마찬가지로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만 매수를 하고 있죠. LG화학. 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약간 사고 있다고 해도 이거는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얘네가 뭐 공매도 상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 LG화학은 주가가 실적 발표 이후 계속 하락만 하고 있죠. 자, 그리고 LG화학과 관련 있는 계열사 주식을 보죠. 나인테크를 한번 살펴보죠. 10월 13일 날 신고가를 달성하고 그 다음날 마이너스 7%, 또 그 다음날 마이너스 6%가 빠졌고, 그리고 또 그 다음날은 마이너스 4%. 고점에서 잡았으면 지금 몇 프로 손실이죠? 자, 여기서 13%가 상승했는데 종가가 1%면은 마이너스 12%를 때려 맞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벌써 여기만 26%인데 여기다가 또 마이너스 4%까지 포함하면은 약 마이너스 25% 이상을 때려 맞게 된 거죠. 자, 2등주인 나라 M&D도 마찬가지죠. 나라 M&D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신고가를 여기서 돌파를 못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은 신고가를 돌파해서 이런 데서 물리신 분들이 성불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지금 나라 M&D의 주가는 매일 몇 프로씩 내리고 있죠. 여기는 마이너스 0.82, 여기는 마이너스 2%, 그 다음날은 마이너스 6%, 또 그 다음날은 마이너스 5%. 이런 데서만 마이너스 20% 이상 빠져버리니까 멘탈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호나 EV 뉴스가 나온 다음에도 이런 데서 한번 반등이 나와버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악재는 곧 호재다. 이제 악재 반영을 다 받았으니 내일부터 가자! 하고 사람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갭이 떴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쭉 빠져버리는데, 이런 게 무서워. 이런 게 지금 쫄쫄이 계단식으로 빠지는 거. 한 번씩 내려갈 때 보면은 아침엔 다 갭이 떴어요. 살짝씩. 근데 종가는 무조건 하락. 자, 그리고 카카오의 주가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카카오는 일주일 연속으로 계속 하락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데, 자, 과연 어제 미국의 언택트 관련주는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을까요? 자, 일단 아마존을 보시면은 장중에 마이너스 5.35%까지 내렸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1.98%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스북 역시 마이너스 0.30% 하락으로 마감되었고, 넷플릭스 역시 장 초반에는 상승을 했으나 종가는 최저가로 가면서 마이너스 2.06%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택트 관련주가 가려면은 기본적으로 확진자 수가 한국에 많이 늘어나야 돼요. 자, 그런데 보시면은 현재 확진자 수가 국내 발생이 62명, 해외 유입이 11명. 이걸 두 개 더해보면은 총 확진자 수는 73명. 아직도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언택트 관련주가 한국에서 또 상승하기는 현재로서는 힘들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카카오와 네이버 곧 있으면 실적 발표를 하죠. 자, 카카오의 실적은 11월 5일날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루 전날에는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있죠. 안타깝게도 카카오와 SK 하이닉스 역시 미국의 대선이 바로 코앞에 앞둔 상황에서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얘네들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 대선의 향방이 더 중요한 입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과연 기대에 부응하는 실적이 나올까요? 지금은 카카오하고 네이버 주가가 누가 봐도 고평가예요. 너무 올랐어요. 너무 올랐어. 그래서 1년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아무리 잘 나와도 지금 현 주가와 비교해보면은 괴리율이 상당하다. 애널리스트 리포트에 항상 나와 있죠. 그래서 실적이 나오면은 역시 고평가. 1월 레포트가 쏟아져 나오면서 외국인과 기관에 또 한 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어요. 아니면은 옛날처럼 실적이 한번 뻥 발표된 다음에 밑으로 좀 조정 준 다음에 다시 빵 올라가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이게 뜻대로 되면 좋겠지만 여기까지 다시 올라갈 만한 네이버, 카카오의 이슈가 있나요? 넷플릭스라던가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 신고가 근처까지 가거나 혹은 신고가 돌파가 한번 나왔어요.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전혀 반응이 없었죠. 물론 추석이 없었거나 한글의 날이 없었으면은 한 이 정도까지는 좀 올라가지 않았을까 생각하지만, 추석과 한글의 날 다른 나라들이 다 상승할 때 상승분을 전혀 반영받지 못한 게 너무너무나 아쉽습니다. 상승분을 전혀 반영받지 못한 것도 정말 억울한 상황인데, 미국 증시가 내려갈 때 똑같이 하락분은 반영받으니까 이게 정말 억울하고 답답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환율이 지금 1142원인데 다음 주 환율이 1130원대에 진입할 수도 있습니다. 위안화가 강세가 되면서 한국의 달러 환율도 상당히 하락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외국인의 수급이 좀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정말로 외국인 투자자가 참 얄미운 게 옵션 만기일에만 딱 매수를 하고 옵션 만기일이 끝나자마자 계속 매도를 하는데, 요즘 증시가 좀 답답하거든요. 자, 이틀 전 영상이었죠. 프랑스 비상사태 선언, 한국 증시에 하락장이 찾아올까, 이 영상에서 우선주들이 급등하고 있는데,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호가창이 얇고 또 우선주와 스펙주, 동전주가 갈 경우에는 증시가 하락장으로 넘어가면서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어제 하락한 대부분의 종목들은 우선주였습니다. 자, 유유제약 우선주, 금강공업 우선주, 지능기업 우선주, 전부 다 그 전날에 급등했던 종목들이에요. 이러한 종목들 한번 급등해서 다음날 들어갔는데, 아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갔다가 종가가 마이너스 19.29%니까 손절을 안 하고 위에서 꼭대기에서 상따를 했다. 그럴 경우에는 하루에 마이너스 49%의 손실을 보게 된 거죠. 아니 이게 여러분, 어떤 우선주를 클릭해도 다 똑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장이 안 좋을 때는 항상 우선주를 띄워놓고 다음날 갭상승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촥 빼버리는데, 이때도 그렇고 저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자, 이때 특징이 뭐다? 코스피 지수가 2400을 가고 내려올 때 항상 우선주는 급등했어요.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그래 놓고서 이제 개인분들이 우선주 꼭대기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빼버리고. 자,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을 보세요. 자, 이런 종목들은 우선주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회사의 주식 보유량이라던가 주식 발행수 등을 한번 살펴보세요. 주주 현황에 보시면은 60%의 물량이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발행수를 보시면은 생각보다 적죠. 그래서 이런 주식을 품절주라고 부르는데, 품절주는 조그만한 돈만 들어와도 상한가가 가버려요. 근데 이런 주식을 상한가를 올릴 때는 특별한 뉴스도 없고 그냥 장이 안 좋으면은 상승을 합니다. 자, 전방 같은 경우에도 품절주라서 그냥 상한가를 쫙 가버렸습니다. 너무 허무해요. 그냥 장 시작한 지 한 2시간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이쪽에서 쫙 하고 상한가 가는데, 보세요. 품절주라서 주식 발행수가 별로 안 되니까 뭐 한 주, 2주, 10주 이렇게 샀는데 벌써 얼마가 올라요? 10%가 올랐어요. 10%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가는데도, 아니 주식이 없으니까 물량 잠가놓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만 돈 들어와도 바로 쫙쫙쫙 올라가. 반대로 말하면은 이런 주식은 큰 돈으로 매수를 해서 본인이 물량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 팔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상한가 갔을 때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월요일날 어떡하겠어요. 뭐 점상을 시켜놓거나 아니면 잠깐 급등을 시켜놓으면 사람들이 아침에 몰리죠. 그럼 그때 얘네들 다 던져버려요.
거기다 동전주인 NC트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관리 종목이에요. 관리 종목. 관리 종목은 상패가 될 수가 있어요. 상패. 3년 연속 적자가 계속되고 있어요. 이런 종목은 급등을 해도 절대 따라 들어가서 안 되고 위에 물리고 존버를 하다가는 어떻게 된다? 이런 종목은 존버하다가 이번 분기 실적 발표하고 그리고 올해 전체에 실적이 마이너스가 된다. 그렇게 되면은 다음 연도에 상패 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할 때 이 재무제표도 보시고 주식 발행수도 보시고 대주주 현황도 이런 거 꼭 살펴보셔야지 이런 거 꼭대기에서 상 따다가 잘못해서 물려버리면은 존버해야지 하다가 기다리다 보니까 상패 심사에 들어가고 코롱 티슈진 신라진 이런 것처럼 거래 정지돼 버리면은 여러분 돈도 뭉켜있고 시간도 시간대로 날리고 나중에 상패돼서 시간과 돈을 같이 날리는 상황도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어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내렸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0.64%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최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하이닉스, SK 하이닉스의 차트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밑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하이닉스는 지금 53,000원 정도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은 비슷한데 일단은 저는 반도체 섹터를 유심히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왜?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모든 반도체 관련주를 살펴보시면은 한 2달 동안 내렸단 말이에요. 고점 찍고 2달 이상 내렸고 AD 테크놀로지 이런 애들도 지금 2달 이상 조정을 줬기 때문에 만약에 지수가 하락을 하다가 반등이 나온다면은 이제는 실적 발표 때 그나마 실적이 괜찮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언제 들어갈까 진입 시기를 보고 있는데 일단 금요일날 상승한 반도체 중에서 유일하게 상승한 반도체 관련주가 한미반도체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한미반도체가 대만과 72억 원 규모의 반도체 제조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한 걸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뉴스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한미반도체는 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2.73% 상승으로 마감되었죠. 여러분 그래도 최근 반도체 쪽에서 잘 나가는 섹터가 딱 한 군데 있어요. 바로 디스플레이 섹터죠. LD 디스플레이, 일진 디스플레이, 인지 디스플레이 이 종목들은 모두 현재 신고가를 한 번씩 돌파를 했습니다. 자, 다음 주에 집중해야 되는 섹터가 바로 디스플레이 섹터인데 LG 디스플레이에서는 10월 22일 날 3분기 경영 실적을 발표합니다. 자, 이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일진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인지 디스플레이의 운명이 결정돼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섹터는 아직까지는 추세가 깨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신고가를 돌파하러 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이런 데서 신고가를 돌파하려는 것처럼 보여주고 그냥 빠질지 잘 지켜봐야 되는데 반도체 중에서 휴대폰 쪽은 저는 좀 비관적으로 봅니다. 자,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백색과정과 그리고 휴대폰 중에서 저가형 휴대폰 시장이 상당히 좋았다고 해요. 지금 화웨이 제재로 인해서 인도 스마트폰 시장을 삼성이 가져갈 것이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삼성전자의 주가는 아직 6만 원도 안 될까요? 그리고 휴대폰 부품주인 KH바텍이라던가 파트론의 주가를 보세요. 이런 삼성전자 휴대폰 관련주는 맥을 못 추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지금 답답한 거예요. 아니 얘네는 지난번에 뭐 삼성전자 호실적으로 스마트폰 관련주가 날아갈 것이다 이렇게 레포트 한번 띄워놓고 다 빼버리니까 이게 2위에서 잡았으면 얼마야. 그리고 이 시간이 얼마나 소모가 됩니까?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지난 고점도 못 뚫고 계속 꼬셔만 놓고 빼버리고 꼬셔만 놓고 빼버리니까 이런 스마트폰 관련주는 빠지면 계속 빠져버려서 손이 잘 안 가더군요. 그나마 제가 노리고 있는 게 지금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약 2주 정도 남았으니까 그때 기대감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하이닉스를 조금씩 띄우면서 코스닥의 반도체주도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지켜보고 있어요. 최근에 매매했던 종목들은 너무너무나 급등을 하고 빠른 종목들만 매매를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쌓였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1%를 먹어도 실적이 좀 좋고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을 찾아보자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연일 내리고 있고 너무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쉽게 들어가서 매매하기도 힘들더군요. 자,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 안 좋은 소식이 한 가지 있었죠. 바로 이든이형 게이트 사건인데, 자, 이든이형 게이트 사건이 뭐냐? 우리 이든이형 아들이 노트북이 고장나서 수리를 맡겼는데, 거기 수리하는 직원이 몰래 해킹을 해서 이메일이라던가 하드 속에 담겨있는 동영상 등을 공개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2016년도에 있던 사건과 왠지 데자뷰 냄새가 나네요. 자, 2016년도에도 분명히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아이디를 해킹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랑 아주 비슷한 상황이죠. 하드 속의 내용물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불법 약물을 투여하고 그리고 종족 번식 행위를 했다라는 점이 이번 사건의 포인트인데, 한국으로 따지면은 이회창 아들 군면제 사건 같은 게 터진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문제되는 한 가지 문서가 공개가 되었어요. 오바마 행정부 때 우리 이든이 형이 부통령이었거든요. 부통령이었는데 우크라이나에 있는 기업인을 소개를 받았고 그 사람으로부터 2억 원에 넘는 현물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메일이 컴퓨터 속에 들어있었대요.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 이든이 형 선거 캠프에서도 확진자가 발생이 되면서 그린 뉴딜과 풍력 관련주들은 전부 다 지난주 하락을 했었습니다. 다음 주 우리 그린 뉴딜 관련주가 반등이 나오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한데, 반등은 나와도 일단은 기술적인 반등에 그치지 않을까,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이긴다면은 동국 SNC라던가 그린 뉴딜 관련주가 빵 하고 신고가도 뚫고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상한가를 가야 되거든요. 상한가. 근데 상한가를 갈 만한 이유가 지금 동국 SNC라던가 신성 ENG라던가 태양열 풍력에 있을까요? 뭐 정부에서는 그린 뉴딜 관련해서 계속 소식이 나오고 있지만 요즘에는 이런 찌라시 갖다가는 그렇게 크게 상승을 안 해요. 무조건 미국에서 소식이 나와야지 그나마 상승을 하고, 미국의 에너지 풍력 관련주가 급등을 했다, 그런 소식이 나와야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린 뉴딜은 배제를 하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2016년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린 뉴딜이라던가 에너지 관련주는 절대 고점을 돌파 안 하고 선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횡보내지 하락만 하다가 선거 때 갑자기 뿅 하고 오르고 선거 끝나면 팍 내리는 그런 패턴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애매한 자리에서 잠깐 들어가서 먹고 나와야지, 들어갔다가 급락을 해버리면은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리고 화이자 관련 백신 뉴스가 있었죠. 지난주 금요일에는 화이자의 주가가 무려 3.83%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4달 말 미국에서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뉴스도 나왔고, 또 4달 긴급 사용 신청을 할 것이다, 이런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존슨앤존슨이라던가 아스트라제네카 등 유명 백신 개발이 중단이 되고 있고 임상실험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나오면서 현재는 올해 말까지 백신 개발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뉴스가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화이자만큼은 과연 다른 행보를 보여줄까요? 저는 솔직히 화이자에서 백신이 나온다고 해도 또 렘데시비르처럼 효과가 없다, 이런 식으로 WHO를 비롯한 여러 가지 기관에서 레포트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에는 CJ 시푸드 혹은 사조 오양 등 여러 가지 해산물 관련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자, CJ 시푸드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보시면은 19.01%까지 올랐었고, 사조 오양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11.36%, 사조 시푸드 같은 경우에도 14.90%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자, 이런 주식이 상승할 때는 뉴스는 항상 똑같습니다. 무슨 뉴스
나왔을까요? 바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뉴스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10월 27일 날 결정이 되는데 만약 이런 데서 방류가 결정이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올랐던 주식은 또 한번 하락할 수 있으니 지금은 방류수 관련주를 매매하는 거는 솔직히 너무 리스크가 큽니다. 옛날처럼 무슨 지소미아 뉴스라던가 여러가지 뉴스가 있으면 모를까.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서 올라가 봤자 지난 고점 못 뚫거든요. 상한가를 2번이나 가야지 이쪽을 뚫을 수 있는데 27일 날까지 이쪽에서 횡보를 하다가 올라갈까요? 그러기보다는 지난 저점 깨고 이런 데까지 내려가 버리면은 타격이 너무 크니까 이런 주식은 되도록이면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 보시면은 이게 체결 강도도 보통 100이 안 넘고 거래량이 여러분 너무 없어서 이거 못 팔아요. 자, 그리고 지난주 제약과 바이오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던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거기다가 셀트리온 등 상당히 주가가 지지부진한 제약과 바이오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제약과 바이오 종목 중에서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는 장중에 무려 5%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는 왜 지난주 금요일 날 상승을 했을까요? 또 한 번 기술 수출에 뉴스가 나왔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제약업계 지속가능 경영 1위 사업 선정,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 수출 뉴스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뉴스가 나오자 한미약품의 주가는 무려 5.42%나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미약품은 항상 똑같아요. 위에서 이렇게 100억 원 이상 공매도를 쳤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여기까지 거의 반토막이 났고 또 내려오면은 잠깐 기술적인 반등 주고 내리고 또 내려오면은 기술적인 반등 주고 또 내리고, 그래서 이쪽까지 또 올라온 척 하다가 또 빠져서 이런 데까지 또 내려가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이재명 씨 관련주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저는 어떠한 주식 커뮤니티나 동호회 이런 데를 다 가봐도 이 뉴스로 도베르만처럼 도배를 한 애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정말 이날 작전 세력들이 작전을 치는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요. 오늘 아침 11시에 이재명 씨 관련해서 재판이 열린다 뭐한다 하면서 이거 무조건 상한가 간다 뭐한다 이렇게 꼬시는 애들이 있었는데 장중에 플러스 9.81%까지 상승을 했었고 종가는 마이너스 8.62%니까 위에서 잘못 매매를 했으면은 하루 만에 손실이 무려 마이너스 15%나 날 수가 있던 상황이었죠. 에이텍TN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는 플러스 5.91%까지 상승을 했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8.10% 하락으로 마감됐는데 뭐 주말에 지금 이재명 씨가 이낙연 씨의 지지율을 뛰어넘었다 이런 뉴스가 나오지만 지난주에 물렸던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다시 한번 또 고점을 돌파할 거라는 생각은 현재로서 안 가는 게 좋아요. 여기하고 여기에 물리신 분들은 지금 다시 제자리만 와도 탈출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아침에 잠깐 갭이 쏙 떴다가 다시 빠지면서 종가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훨씬 더 높은 상황이고,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가거나 급등한 종목들이 히토류 관련주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히토류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전쟁이 가시화가 될 경우에는 상승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중화권 첨단 기술 수출 규제법 12월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뉴스가 나왔고 현재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이렇게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유니온도 시간의 단일가를 보면은 상한가를 못 갔지만 9.62%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자, 이런 종목이 지금 점상으로 가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다음 주 월요일이 된다고 해도 얘네는 잠깐 이 정도 갭이 빵 떴다가 그냥 빠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예전까지만 해도 유니온이 1등이었고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2등이었는데 지금은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1등이고 상승폭도 더 크고, 그리고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보다는 하락폭이 훨씬 더 큰 편이라서 꼭 히토류 관련주를 매매한다면은 유니온보다는 유니온 머티리얼즈를 매매하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빅히트의 연기금 500억 원 매수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근 빅히트의 주가가 이틀간 급락이 나왔는데 연기금이 이틀 연속 매수가 들어왔죠. 규모는 약 500억 원 이상이라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물리신 분들은 연기금의 수급을 보고 연기금이 빅히트의 주가를 올리지 않을까 이런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기금은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 시총이 높은 주식들은 어느 정도 보유를 해야 된다. 이런 룰이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한 거지 빅히트의 미래 성장성을 보고 매수가 들어온 게 아니니 여러분들이 빅히트의 연기금 매수를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자, 두 번째 품절주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우선주들이 미친 듯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품절주예요. 주식 발행 수가 얼마 되지 않거나 혹은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이 적은 주식을 품절주라고 합니다. 장이 안 좋을 경우에는 이러한 주식들을 급등을 시키거나 혹은 상한가를 보내는데 이러한 주식들은 사도 팔기가 힘들며 또한 호가창이 얇기 때문에 큰 금액으로 매수를 하면은 매도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리고 곧 있으면은 3분기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3분기 실적 발표가 되면은 이러한 주식들은 하락을 할 수밖에 없고 또한 이러한 주식들을 물려서 내년까지 가져갈 경우에는 4년 연속으로 적자가 발생되는 기업들은 거래가 정지가 되거나 혹은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으니 이런 종목들은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후원을 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채널에서 김천재 후원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홍범식님, 최철웅님, 올드게임러브님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